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894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1894년 그러니까 19세기의 조선의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록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과 청일전쟁, 그 다음에 갑오경장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나눠서는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기록들을 쭉 한번 보고 책도 한 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19세기입니다. 대한제국에 관련된 19세기 말 조선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국제정치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영러 그레이트 게임. 그 사이에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조선이 씨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게임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등 떠밀어서 러시아와 싸우도록 이제 그런 사파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그 대외 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주 그 사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잘 표현한 그런 사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대한제국 가서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대한제국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독립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미국에 대해서 가장 이제 물고 늘어졌던 부분이 이제 미국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 82년이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일본과 밀약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넘기게 되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이제 미국을 괴롭히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6.25 전쟁 거의 끝날 무렵에 휴전 이제 조건으로 해서 한미 동맹을 체결을 하는데요. 맺지 않으려는 미국과 기어코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붙잡아 두려는 이승만 대통령, 결국은 그 미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제 한미 동맹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또한 그러니까 조약뿐만이 아니고 그 미군이 아예 국내에 그 38선 서울 이북에 주둔하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는 이 한미 동맹이라는 안보 위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혹시 현재의 상황도 예측을 했을까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저는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이란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일본, 해양동맹 똑같습니다. 그 당시하고 너무도 오버랩이 됩니다. 그리고 중공과 러시아, 대륙 쪽에 있죠. 이 중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고종시대에는 영러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과 일본, 미국이 한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봉쇄하려는 그런 그레이트 게임에서 우리는 처음에 청나라에 의존했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 붙었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자, 오늘날 미중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때 고종시대처럼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승리할 국가를 선택할 것인가? 상황이 비슷하죠. 그리고 선택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정세 자체는 친중이다 친미다 해서 이제 복잡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설령 우리나라에 친중 성향의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커져서 예전에는 떠나려는 미국을 억지로 붙잡아 두었지만 우리는 억지로 떠나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미국이 떠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까지 예상했을까요? 자, 19세기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정약용의 애절량 참 애절합니다. 그 삼정분란이라고 그러죠. 그게 극심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괜히 자식을 낳았다 이래가면서 자기의 성기를 자르는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산 정약용이 이제 그 안악내의 통곡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남긴 것이죠. 그렇게도 이제 비참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상황입니다. 이제 한 500년 이렇게 되니까 대부분 이제 어느 나라든 왕조 말기쯤 되면 이렇게 부패가 심해지죠. 도저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조선 말기에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라는 너무도 거대한 물결과 겹치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좀 힘도 쓸 수 없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면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837년 딸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을 사또에게 자기를 팔겠다 올린 그 민원도 있고요. 참 읽기도 애절합니다. 16세 어린애가 어미를 잃고 집안의 생활에 나갈 만한 재산도 없고 늙은 아버지, 그래서 자기 몸을 팔아서 이제 부양하려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늙은 아버지를 보양할 길이 없어 몸을 팔아 구할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팔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마을 사또에게 보증 서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또가 보증을 서주죠.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이제 일어났다는 뜻이죠. 이게 자매 확인증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좀 작성도 하고 참 정말로 좀 어이없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청의 공양미 300석, 1872년에 최익현의 상소, 대원군 섭정기간이죠. 고종의 친정선언이 있습니다. 고종이 개화파 고두인 박규수가 청나라의 연행사로 다녀오자 국제정세를 추궁하듯 물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국의 민심은 이전에 비해 어떠한가? 장차 왜와 중국이 교역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 이렇게 고종이 궁금해하기도 했고요. 1873년 마침내 12월 14일에 대고란이 술렁거렸다. 최익현의 상소 때문이었다. 정치가 문란하고 정론 직원이 없으며 가혹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어육이 되고 관리들은 사리에 어긋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고종이 묻습니다. 이 상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왔고 또 나를 위해 경계한 말도 참으로 가상하다. 그러자 대원군 측에서 말합니다.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흉악한 사람이다. 최익현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민비 대비와 대왕 대비의 민비가
대왕대비 마음을 얻어서 안동김씨, 풍양조씨 세력 모두와 연합을 하고 여흥민씨 척족 세력들을 조정 곳곳에 포진시킵니다. 서원철 배에 분노한 유림 세력까지 포섭을 해서 대원군을 고립시킵니다. 1873년 12월 22일 최익현이 다시 상소문을 올립니다. 임금이 재위하는 동안 종치는 국정관여를 금지해야 된다. 대원군 물러나라 그 소리죠. 1873년 12월 23일 고종은 전격적으로 친정을 선언했다. 고종의 나이 만 21세였다. 대원군이 10년 석정하면서 그래도 꽤 여러 가지 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하면서 군사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희생은 있었지만 막아내고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종이 친정하면서는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가? 더 발전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더 망가뜨렸죠. 자, 민비와 계룡산 중학단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1년 첫 아들을 잃은 민비는 건강한 아들을 얻기 위해 궁궐 밖을 드나들 수 없다는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공주 신원사의 불공을 드리러 다녔다. 그 이제 사진 든 게 그 공주 신원사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랐던 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 조용헌 박사의 명당 순례라는 글을 계룡산 중학단이 뭐냐? 기독발 좋은 한국 신앙의 산신신앙의 메카랍니다. 그래서 한반도 산신각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고요. 계룡산 남쪽 연천봉맥이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상악, 중악, 하악 이렇게 3단의 그 악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 묘양산, 계룡산, 지리산 이렇게를 말한답니다. 그 중에 중학단은 조선 왕실의 신앙적 의지처로서 역할을 했다. 구전에 의하면 민비가 중학단에서 기도하다가 태몽을 꾸었는데 그 태몽을 꾸고 임신한 인물이 순종이라고 한다. 나라가 혼란하고 강대국들이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하던 어수선한 시대에 여자인 명성황후가 정신적으로 의지했던 기도처는 중학단이다. 또한 정감록의 중심지역이 계룡산입니다. 오늘날 육군본부라든지 군부대가 지금 들어가 있죠. 한때는 도읍지를 옮길 도읍지로서의 후보지로도 얘기가 됐었고요. 민비가 이렇습니다. 명성왕후에 대해서 제가 AI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명성왕후의 무속행위는 당시 조선의 재정 악화와 국정농단의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았으며 이는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국내 친일파가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 이용한 명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의 선전전을 이제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일본은 명성황후의 굿과 사치설을 자신들의 언론 매체인 한성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퍼뜨리며 그녀를 부패하고 무능한 군주의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조선 침략을 정당화하고 명성황후 시해를 조선 내부의 문제로 의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본이 이 사실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용하겠죠. 우리의 상황에서는 국가의 경영이 이렇게 지금 무속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는 더더욱 그렇죠. 요컨대 명성황후의 굿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이며 실제 있었답니다.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답니다. 그것까지도 사실이네요. 또한 일본은 이를 빌미로 명성황후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자신들의 침략 야욕을 은폐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대부분 교과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역사 인식 또는 국제정치 인식 수준이 이렇습니다. 명예를 훼손하고 침략 야욕으로 다 그냥 몰아붙입니다. 이게 침략 야욕인가요? 국제정치상 일본은 한반도가 자기들의 이익선이다 뭐다 해서 국제정치적으로 다 판단하고 지켜야 될 곳을 지키고, 다른 또 러시아나 이런 데가 반도를 갖게 되면 자기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정치적인 그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침략 야욕으로 이랬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의 그 땅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창덕궁 주인은 무당이라네. 국정을 농단한 무당 진령군, 뭐 잘 아시죠? 진령군이라고. 이모군란 때 충주로 피신간 민비, 함께 환궁한 무당을 언니라 부르며 청해, 명륜동에 사당 지어주고 국정자문역으로 대접, 굿으로 굽고 축내고 건달들의 벼슬 나눠줘, 요망한 계집 상소 본물, 귀다친 고종과 민비는 상소한 자들을 유배 보내, 왕비는 선친묘 4번 이장, 무당이 농락한 왕실, 무당이 농단한 국가, 결국 사라져. 제가 윗부분에 헤드라인만 읽었는데요. 뭐 내용 다 들어가 있죠. 총명한 여자는 성은 민씨요 이름은 자영이다. 아영이라는 말도 있다. 훗날 사람들은 민비라고 명성황후라고 불렀다. 신통력 있는 여자 이름은 박창렬이다. 사람들은 진령군이라 불렀다. 진령군 박창렬은 무당이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러시아 제국이 말기에 멸망하기 전에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 또 하나의 그 이런 종교인이 있었죠. 라스푸틴인가요? 라스푸친. 조선의 라스푸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진령군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명성황후의 이름이 자영이냐 아영이냐, 이거는 이제 그 확실하진 않은 모양입니다. 정비석의 소설 민비에서 민자영으로 이제 했으니까 이게 소설이라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 명륜동 북묘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실어놨죠. 우암 송시열이 뭐 자택이 또 이쪽에 있었고, 이곳에 송씨들이 많이 살았나 봅니다. 그 송동이라고 했다고 하죠. 명륜동 쪽에. 저 안김들은 그 서촌과 경복궁 사이에 그 장동에 살았다고 그랬었죠. 거기에서 이제 또 북묘에도 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겠지만, 참 여기 보면 하나 그 송시열 집의 그 벽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증주벽립, 성리학을 완성한 증자와 주자를 잇는다는 뜻이랍니다. 그 급박한 그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리학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매몰돼 있는 어떤 학문이나 이념이나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통렬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 망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학자가 분석한 걸 보면 과거 150년인가요? 그동안에 세계 전체의 나라 중에 30%가 없어졌답니다. 나라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때를 좀 거울로 삼아서 정말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모군란과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쓴 거고요. 그때 명성황후가 이제 피신을 가게 됐고 그걸 또 명성황후를 업고 도망간 것이 홍계훈이고 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이 동학농민운동 때 양호 초토사로 가서 또 그 이름이 다시 나오죠. 그때 또 보겠고요. 그런데 민비가 죽었다고 소문이 났었고 그런데 죽지 않았고 나중에 환궁했고 대원군은 청나라로 잡혀가고 그렇게 됩니다. 왕비 무당을 언니라 부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아버지에 의해 대원군이죠. 사망선고를 받은 왕비 민비가 장호원에서 이게 충북 장호원이죠.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에 이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미색과 신통력을 겸비한 무녀 박창렬이 나타났다. 왕비가 물었다. 나는 언제 환궁하느냐? 무녀가 말했다. 8월 보름이나이다. 보름 차이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왕비는 시름을 덜어주고 희망을 준 무당을 데리고 환궁했다. 맞췄죠. 그리고 군호를 내렸다. 진령군. 여자에게 군호는 파격적이었다. 원체 무속과 점수를 좋아하는지라 왕비는 세상의 귀를 닫고 진령군을 맹신했다. 구한말 지식인 황현은 이렇게 기록했다. 왕비는 그 무당을 언니라 부르기도 했다. 황현의 오하기문에 나옵니다. 무당은 궁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침전 또한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배를 만지면 복통이 나왔고 머리를 만지면 두통이 나왔다. 굿을 하면 시름이 거쳤다. 아주 신통했던 모양입니다. 무당이 궁에 상주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을 의식한 무당이 말했다. 저는 본디 관은장의 딸이니 관은장 사당을 지어주면 그리로 옮기겠어요. 사대문안 동서문 안쪽 창덕궁에서 코다을거리 경치 좋은 산기슭에 북묘가 건설됐다. 왕이 몸소 거동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냈다. 1884년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 때 왕과 왕비는 이 북묘로 피신의 목숨을 건졌다. 꿈에 관은장이 나타나 나라를 2번이나 살렸다는 비성 내용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죠. 러시아에는 그 그레고리 라스푸틴이네요. 이 진령군 같은 사람이 괴승, 파괴 수도자 이랬었다고 하죠. 그 신비주의적인 능력이 좀 뛰어났었다고 하죠. 무당의 국정농단에서도 기록합니다. 매천야록 황현과 윤치호 일기 개인 기록에서도 진령군이 행한 악행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읽을 기회가 되면 특히 이제 근대사 이때 얘기는 매천야록하고 윤치호 일기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형조참의를 지낸 지석영은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 신령의 힘을 빙자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기도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축내며 요직을 차지하고 농간을 부린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에 세상 사람들이 살점을 씹어 먹으려고 한다. 이게 1894년에 올린 상소입니다. 동학이 난 그 해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894년 그 해죠. 무당이 농단을 자행한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는 뜻이다. 이승만의 표현대로 하면 가장 아까운 세월 10년과도 겹치네요. 북묘는 벼슬과 돈을 노리는 양아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의 말 한마디에 화복이 걸려있어 수령과 변장들이 그의 손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염치 없는 자들이 간혹 자매를 맺기도 하고 혹은 양아들을 맺고자 하였다. 그중 조병식도 익숙한 이름이죠. 윤영신, 정태호 등이 더욱 심하게 보챘다. 매천야록의 기록입니다. 앞고는 경상도 김해 사람 이유인이다. 무관을 꿈꿈에 상경한 이유인은 진령군을 북한산으로 유인해 자기 호령에 따라 시정잡배들이 변장한 귀신을 출현시켰다. 신통력이 뛰어난 무당도 야밤 산중 귀신에게 속아 넘어갔답니다. 진령군은 이유인을 수양아들로 삼고 북묘에서 함께 살았답니다.
황현은 이리 기록했다. 아들이라 했으나 추문이 들렸다. 진령군과 이유인은 왕과 왕비에게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 한 섬과 돈 10량씩 바치면 나라가 평안하다. 고 계시를 내렸다. 왕은 그리 시행하였다. 참 나라가 가난한 가운데 백성은 굶주리고 이렇게 애절량이다 뭐다 이러고 있는 판국에 여기에 이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러자 쏟아지는 상소가 있었습니다. 그 진령군 죽여라 이제 그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러나 안 들어줬죠. 다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상소 올린 사람들. 그 사이 왕비는 또 기이한 일을 벌였다. 친정아버지 민치록의 무덤을 4번이나 이장한 것이다. 여주에서 제천, 이천, 광주를 거쳐 충남 보령 바닷가로까지 이장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진령군 그 후 친정아버지 묘를 보령으로 이장한 이듬해에 왕비는 일본인에 의해 시해됐다. 황제가 된 고종은 성강호라는 점쟁이에게 또 점쟁이가 나오네요. 죽은 왕비의 혼령이 어디 있는지 캐묻곤 했다. 또 정덕환이라는 시종에게 수시로 왕실과 나라 운세를 자문했다. 정환덕입니다. 정환덕 또한 역술가였다. 정환덕은 남가록이라는 저서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았다. 진령군은 1894년 갑오개혁 정부 최고기관인 군국기무처 기억나시죠? 의해서 참수형을 선고받았다. 1894년 7월 12일. 형 집행 여부는 알 수가 없답니다. 진령군의 수양아들 이유인은 양주 목사 병조참판 한성무 판윤 함경남도 병마 전도사에 이어 법무대신까지 올랐답니다. 출세했네요. 그리고 1907년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자 놀라서 매천야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놀라서 죽었다. 북묘는 1910년 5월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가기 석 달 전이네요. 폐쇄됐다. 참 파란만장한 여자 민자영, 민비 혹은 명성황후가 생전에 살던 창덕궁 침전 대조전은 1917년 화재로 전소됐다. 지금 건물은 경복궁 교태전을 뜯어다 재건했다. 그 오른쪽 부속체 이름은 흥복헌이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흥복헌에서 열렸다. 일주일 뒤 대한제국은 식민지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1차 사료 민씨 척족 정권의 부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민씨들이 번갈아 세도를 장악하여 어지러운 정사가 이전보다 심하였다. 병권, 재부, 큰 고을과 군현이 모두 민씨 집안의 물건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아들을 낳으면 민씨 집안의 사위 되기 바라고 딸을 낳으면 민씨 집안의 며느리 되기를 바라네 라고 했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질시했으니 어찌 오랫동안 복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가불의 난리를 초래한 원인이었다. 이범석의 경란록을 교과서에서 싣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씨 3도적. 제 기억으로 아마 KBS에서 방송한 것 같은데요. 민씨 3도적에서 경성의 민영주, 관동의 민두호, 영남의 민형식. 민씨 척족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한 그 민영준 있죠? 민영휘, 민영준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이제 민영휘를 나중에 바꿨는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양호초 투사 홍계원이 청군 요청을 건의하고 민영휘가 청군한테 직접 요청을 하고 고종이 승인하고 민영휘는 당대 조선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국노의 대표로 알고 있는 이완용은 2등 부자였답니다. 그 민영휘가 그래도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도 뭐 휘문고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개를 세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을 뭐 유용하게 쓴 것이죠. 벌기는 엉터리로 벌었을지라도. 민비, 민황후, 명성황후는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황현, 대원군이 10년간 쌓은 국부를 순식간에 탕진한 여자, 이거를 부국강병을 위해서 썼을까요? 육일준, 우리 왕비는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쁜 여자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 나쁩니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육일준은. 그 다음에 민비 국상 기간에 모든 백성들에게 흰 배로 만든 갓을 쓰라고 명령을 한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반발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었다고 백립을 쓰게 하느냐. 백성들이 반발했답니다. 윤치호, 그 영리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미신 섬기는 것에 반만큼이나마 백성을 열심히 섬겼더라면 그녀의 왕실은 오늘 안전했을 것이다. 한편 이사벨라 비숍이 왕비의 자태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었다.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윤이나는 칠흑 같은 흑발이었고 피부는 너무 투명하여 꼭 진주빛 가루를 뿌린 듯했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었다. 대화가 시작되면 특히 대화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녀의 얼굴은 눈부신 지성미로 빛났다. 제가 지금까지 본 민비에 대한 칭찬 거의 이제 찾기가 힘든데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증언.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한 정치바람이 강한 입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답안지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수험생들의 눈앞에서 무거운 돈다발이 오고 가야 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정치적 인맥에 의하거나 또는 돈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그 지위가 바뀌었다. 이승만이 과거 합격이 유력했던 이승만이 번번이 11번이나 떨어진 뭐 이유도 이제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인 조지 포크, 관리들은 조세 수치로 백성을 쥐어 짜낸다. 정부는 하나의 거대한 강도가 됐다. 영국인 어니스트 해치, 조선의 관리는 이 나라의 심장부를 차지한 채 나라의 생피를 빨아마시는 흡혈귀다. 외국인도 이렇게까지. 고종 민영환과 어머니의 대화. 고종이 묻습니다. 외숙이 아직도 고을살이 하나 하지 못했단 말이냐? 민영환이 고종한테 이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오늘 임금께서 외숙에게 군수자리를 허락하셨으니 천은이 감격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도 청리 임금의 친척이란 말이냐? 임금이 한 자리라도 은택으로 제수한 적이 있더냐? 내가 이미 5만 양을 바쳤다. 뭐 왕비, 매시 척족, 지도부의 모습이 다 이랬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사벨라 비숍이 한국과 그 이웃들에 대해서 쭉 이 민족엔 거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하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고위층은 가난한 계층에게 돈을 뜯고 그들을 돈을 내줘야 한다. 그래서 나라는 매우 가난하고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는 계속된다. 일반 백성의 자식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경륜을 펼칠 수 없으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며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니 수없이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버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경영 능력이 없고 그러면 이렇게 그 아까운 인재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또 그 재능이 있습니까? 그거 다 버립니다. 국가를 경영을 못해서.
국가 경영만 잘 됐으면 정말로 세계사에 빛날 그런 될 텐데 그 결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인들이 자기 노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체제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와 귀족의 가혹한 세금 징수하에서 소장농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되죠. 뭐 산은 벌거숭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벼 수확량이 줄었다. 사실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임진왜란 이전의 수확량도 회복을 못했다고 하죠. 조선 망할 때까지. 프랑스 다빌류 주교의 보고서 정직환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 군,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까지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난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들 때 자유주의 대한민국 그 미국식 제도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썼고 또 만들 이제 이유가 그런 것이죠. 공산주의는 바로 이제 이런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노동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에서 세계사에서 공산당이 무언지 공산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를 때 미국 사람들도 공산당의 당부당을 그때 임의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없다 하면 누가 일하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때 쓰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번영이 된 것도 결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가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조선 정부가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한 주요 사건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권, 정변, 그리고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모군란 때는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로 차별 대우, 구식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돼 있죠.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제 집권해서 하려고 했다. 그러자 명성황후와 고종은 이때는 명성황후가 아니죠. 민왕비와 고종은 대원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난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의 군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청군이 출병해서 대원군을 납치하고 이제 민씨 정권을 다시 이제 유지를 하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갑신정변입니다. 84년 개화파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죠. 고종과 민씨 세력은 다시 청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일 천하로 끝났죠. 그리고 청나라의 원세계 위안스카이 더 이제 조선이 위안스카이의 섭정으로 지내게 되죠. 세상에 이게 한 나라가 내부적인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외국의 원병을 요청하는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이때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10년 사이에 3번이나 외국 군대를 요청을 했어요. 이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894년 동학농민운동. 아시죠?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진압군 파병을 요청했고 홍계운, 민영휘 라인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민비와 고종, 윤호에서 요청하고 청군이 아산만에 상륙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동학농민군 일본군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예,
1894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책 한 권, 이 아예 조선 1894년 여름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한 시간을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